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결국 구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 녹취가 또 공개돼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꽤 오랜 시간 흘렀지만 결국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재판 일정이 완전히 틀어졌는데 이 법정에서 열린 필리버스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재판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재판 미루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략 그대로 갔던 것 같아요. 어제 이 재판 저도 이제 좀 영상으로 봤는데요. 예. 이게 정말 국회에서 모든 필리버스터가 그대로 법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이게 재판을 무작정 어떤 형태로든 질질 끌고 미루고 하는 잘못된 행동인데 일단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그 국방부 장관 변호인 측 보니까 300페이지 분량 자료를 네. 그냥 읽는 겁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8시간 동안을 서서히 더듬더듬 읽으니까 하도 답답하니 특검이 좀 빨리 읽어달라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변호인이 혀가 짧아서 빨리 읽다 보면 혀가 꼬인다라고 읽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법정에 대한 어떤 조롱 내지는 저는 비아냥이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새삼 들었습니다. 이 재판을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계엄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지 402일 만에 이제 열린 재판이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42차례 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온 건데, 저도 어제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사실 이렇게 하루를 지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라든가 이미 서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거고, 윤 전 대통령이 초반에는 사실 불출석하면서 이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규정해가지고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계속 출석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를 연기해서까지 이 재판을 굳이 또 늦게 해야 할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었던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나올 얘기들은 다 나왔고 윤 전 대통령 입장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더 얘기를 할 것이 많았던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가질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게 사실 역사의 법정이었잖아요. 그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단죄를 여기서 했던 법정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왔던 이제 온 만큼 저는 이제 13일에 이제 최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날짜가 잡혔는데 더 이상 이제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예단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단을 또 한 것도 있고 또 더더군다나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내란 행위에 속하는가 여부만 이제 위헌 여부는 어느 정도 나온 것이고 내란인가만 이제 그러니까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루를 연장할 정도의 그런 어떤 쟁점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서 이제 어찌됐든 13일날 다시 이제 최종 이제 변론과 그다음에 이제 선고가 있을 테니까 저는 그 날짜만큼은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담 이어가기에 앞서서 속보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인기 주장에 대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남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고요. 조금 전 청와대에 따르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런 무인기 주장에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판사 지규현 판사의 발언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지규현 판사의 발언까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측 변호사님이 시간 끌고 자료 준비 안 됐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오죽한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주기현 판사가 저런 표현까지 했겠는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런 표현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기현 판사 저 표현은
사실은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네. 판사다운 발언은 표현은 아니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보면 주기현 판사가 저 재판정을 쭉 진행하는 걸 봤더니 상당히 표현들이 사실은 깔끔하지가 않아요. 본인은 프로답게 깔끔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진행하는 방식 표현들이 두리뭉실하고 이를테면 뭐 휴정할 때도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바람 쐬더라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든지 마치 재판을 좀 즐기는 듯한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동네 모의 재판 진행한 듯한 그런 솔직히 저는 그런 예. 느낌까지도 받을 정도로 참 단호하고 엄중하고 뭔가 맺고 끊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자꾸 얘기하는 이런 명분을 오히려 지기현 판사가 좀 이게 축적해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후 재판 과정 이제 연기된 13일 이후로 이제 연기된 이런 재판들이 에서는 지기현 판사 좀 제대로 딱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제도 명확히 정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기현 판사가 내가 이거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발언 기회를 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마치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시간 끄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점에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기현 판사 재판 반응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김용현 측 변호인단과 지기현 판사 그동안도 계속 약간의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이 마지막까지 나타나긴 했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도 지기현 부장 판사의 그 약간 개인 캐릭터라고 보기에는 사실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좀 엄중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송 지휘를 사실은 뭐 변호인단이나 특검 측은 안 따를 수는 없죠. 소송 지휘를 대판사에. 그렇지만 이제 어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좀 깔끔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만 좀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장 판사다운 좀 뭐 권위를 너무 앞세울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엄중한 소송 지휘 같은 것들이 국민 눈에 사실 이게 생중계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찌 보면은 재판의 내용과 형식들도 다 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도 저는 있었다. 근데 물론 이제 양측의 입장이 너무 대립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이게 마지막 재판이니까 네. 우리가 좀 서증이라든가 뭐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테니 우리 입장을 좀 들어달라 하는 건 충분히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뭐 피고인이든 뭐든 어찌됐건 본인의 어떤 방어적 전략이라는 입장에서는 모든 그런 전략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차례 재판을 했는데 그럼 43차례 재판을 한다고 이게 뭐가 하나 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지기현 부장 판사가 엄중하고 조금 더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거는 좀 개인 캐릭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저희가 또 지적을 하는 거는 조금 과한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이 어떤 형식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장 판사답게 뭐랄까 이 징징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위험 있게. 좀 권위 있는 표현들을 쓰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재판이 희화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이건 역사의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감안한 13일에 최후 선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3일에 결심 공판 다시 열기로 했는데 한 번 더 기일을 잡았는데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똑같이 길어지겠죠? 뭐 보나마나 뻔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10시간 끌었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한 그 이상 끌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재판 지금 거의 뭐 시간 끌기, 말꼬리 물고 늘어지기 뭐 주의의 대표적인 전략인데 이번에도 뭐 보나마나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최후 진술 주장할 내용도 사실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뭐 이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 군경 동원한 거 이건 질서 유지 차원이다라고 하고 이 계엄한 거는 뭐 국민들에게 계몽하기 위한 거다. 이 세 가지 주장은 이미 충분히 나왔고 여러 번 본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최후 진술도 뭐 전 내용은 일단 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 끄는데 얼마나 끄느냐 이제 이거 하나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 윤석열 재판 체험 보면서 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어떻게 보면 재판을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각각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 여러 가지 계엄에 보면 훨씬 그보다 저강도 행위로였지만 20년, 30년씩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이 저렇게 징징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조차도
저렇게까지 이 무성의하고 배한양되고 이렇게 말이면 막 가는 듯한 태도를 법정에서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정에서 내용, 형량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준 전 장관이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은 정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좀 태도를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남은 재판 과정에서라도 예. 한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지기현 판사가 13일에도 역시나 변호인단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겠지만 저는 그날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넘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차례를 이렇게 사실 재판을 열었는데 43차례가 된다고 이제 어느 정도 뭐 달라질 결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재판부가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이제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선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가지뿐이잖아요. 사형, 이제 무기징역, 그다음에 무기금고 세 가지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마 특검도 이제 구형도 고민하겠지만 재판부도 구형에 따른 이제 선고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도 명분을 쌓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다. 우리가 할 만큼 다 우리가 소송 지휘를 했고 그다음에 변론 전략도 우리가 다 받아줬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고를 하겠다. 아마 그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물론 자정전에 강행해서 말을 끊고 선고할 수도 있었고 구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한 번을 더 피고인들에게 방어적 전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재판부도 선고라든 구형과 특검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를 이제 좀 명분을 쌓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13일에도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자정 전에는 그 특검의 이제 구형과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어제 이제 김용현 장관에 대한 그 최후 서증 이제 그 변론 전략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13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줄을 이룰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날은 넘기지 않을 거로 분석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만 있는데 일단 무기금고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어떤 구형이 나올 것인지 예상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뭐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네. 다만 이제 사형을 놓고 특검 내부에서 좀 이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 계엄 기간이 짧았고 또 특별히 사상자는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은 사형 실질적인 폐지국이기 때문에 굳이 사형이 의미가 없다라는 점에서 무기 쪽에 비중을 두는 쪽이 있고 다른 쪽은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쪽의 주장은 너무 그동안 한 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히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너무 오랜 동안 1년 넘게 국민들의 어떤 마음 심적인 많은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라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재판이 조금 연기되는 것도 아마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나 한데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사형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왜냐하면 구형이면 또 선고 과정에서 충분히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사형이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전망을 합니다만은 일단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1심 선고가 중요한 거지. 내년 네. 2월에 하는 올해 2월이죠. 선고가 중요한 거지. 또 어떻게 조율하는지. 다만 이제 사형을 구형을 할 경우는 이제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사는 같습니다만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왜냐하면 물론 뭐 사형과 무기금고 선택지가 무기징역 두 가지 사실상 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내란 혐의로 재판에 올려진 그 전직 국가원수가 2명이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1심에서 있었고 선고도 나왔죠. 근데 2심에서 이제 무기로 감형이 됐고 이제 2년을 복역하다가 이제 그 김영삼 전 정부 때 이제 사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보면 다시 사실 그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두 가지 혐의였어요.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과 그다음에 5.17 광주 학살이라는 이제 그 두 가지였는데 그때는 상당한 물리력이 이미 됐고 국민의 피해가
아주 많았던 극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치인 법정 최대치인 사형이 구형된 거고 선고도 그렇게 나간 건데 저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헌적인 요소는 분명한 계엄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회를 겁박하고 이제 이런 사안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를 남기지 않은 채 3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가 해제 권고를 하니까 바로 수용했던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의도는 불순했으나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가 어찌됐건 국민 경제나 이런 데 피해는 좀 있었더라도 아주 막대한 그런 어떤 그 국민적인 정서를 위반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경고성 측면에서 법정 최대치인 뭐 무기징역이 구형되고 또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 저는 그래서 특검에서도 굉장히 내부 논란이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것인가. 근데 구형에 따른 선고는 또 다른 거지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형은 좀 세고 선고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으나 저는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서 무기징역 선고와 무기징역 구형과 무기징역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구형량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관심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부터 이거는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일관되게 주장해 왔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 비슷한 내용은 이미 계엄 1주년이었죠. 12월 3일 지난번에도 나왔거든요. 이후로 수없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뭐 체제 전복 세력들, 그 다음에 뭐 의회도 폭거 이런 것들 바로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어떤 야당이 저는 무지막지한 국정의 발목 잡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구들이 주장했던 발언에 저는 되풀이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앞전 옥중 메시지에 대해서 엄청 내용이 깁니다. 아마 이번에도 상당히 길게 기존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아마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좀 특별한 관심은 없다. 국민들도 아마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사형을 구형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 여러 가지 혐의들 국정농단이라든지 최순실 이런 개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12.3 계엄 불법 계엄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하실 수 없는 낮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들인데 첫 번째 구형을 30년을 받았습니다. 30년 엄청난 구형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사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봅니다. 이제 최후 진술을 얘기 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예. 또 바람이기도 하지만 좀 두 가지 측면을 좀 윤 전 대통령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대국민 메시지와 같은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국민 메시지로 전직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내란 혐의는 이제 모든 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혐의의 가장 몸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술이 다른 진술까지도 어느 정도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다움 전직 국가원수다운 좀 품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국민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한 이 계엄과 이 어떤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좀 여러 가지 국가적 분열이 있잖아요. 논란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윤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좀 메시지를 좀 품위 있게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이건 또 하나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윤 전 대통령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때문에 지금도 장동영 대표 체제가 뭐 친윤이냐 뭐 아니면 윤어게이냐 이런 논란들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간다라는 좀 이렇게 대승적이고 그다음에 전직 국가원수다운 좀 이렇게 큰 좀 풍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최후 진술이 법적인 측면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혐의가 위중하고 내 혐의가 크니까 이것을 최대한 좀 낮추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 전략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최후 진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을 빼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발언이든 뭐든 좀 담겨서 이렇게 좀 국민에게 전달되거나 정치권에 전달돼야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과 정치권이 윤 전 대통령 문제를 갖고 이렇게 탄핵과 계엄과 내란의 강을 못 건너서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들은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감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과거 보좌진에게 포고나 녹취 파일이 또 한 번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험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부적격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네, 이 포건 녹취록 공개 이후에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발은 세네요. 발언이 세다? 발은 셉니다. 네. 이채훈 의원이 미국에서 명문대에서 유학했던 어떤 보수 엘리트 정치인 서초구에서 3선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야 똥오줌 뭐 죽이고 싶다 이런 발언이 일단 발언 참 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저런 게 어떻게 다 녹취가 됐습니까?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 그걸 지금 계속 꽃감 빼냈듯이 하나씩 좀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이번에 알았겠습니까? 과거에도 국민의힘은 다 저런 내용들을 알았을 거고 또 이해원 아닌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저런 정말 민망한 내용들, 의혹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많이 영입을 했을 경우에 혹은 또 다른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 또 영입이 들어갈 때 저런 의혹들의 폭로 시리즈가 또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입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겠다. 이게 매일매일 저런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느니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말 막판까지 되게 고민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건의 공개. 저는 사실 이 정도면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이 녹취를 보면 알잖아요. 이해운 전 의원의 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권력 의지가 워낙 강해서 저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저는 지명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의혹에 이게 저 정치적인 도의 이런 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 주택법 위반 지금 혐의도 나왔잖아요. 네. 저 서초 고가 아파트를 예. 부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로또 청약을 당첨되듯이 했다는 거.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부정한 방법이 개입됐던 게 맞기 때문에 이건 실정법 위반 사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이해운 의원이 그러면 전 의원이 국민 통합에 대체 불가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저는 없다고 봐요. 미국 청문회에서 그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청문회 일법칙이 이겁니다. 지명할 때 일법칙이 얼마큼 일을 잘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이 권력과 이 직위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봅니다. 근데 이게 감당이 됩니까? 700조 원을 주무르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수장이 자, 이 정도의 혐의고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공을 다 덮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분에게 국가 재정을 맡긴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대체 불가한 정말 실력자입니까? 전 그것도 아니면.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그래 이분이 좀 결함이 있더라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그런 천거의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여기에 구성되거나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청문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나중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도전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도전하는 거지 이렇게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청문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이 점에서 이건 통합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무슨 저희가 남겨져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매우 훼손된 사례이어서 저는 청문까지 간다는 게 저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부적합하다라는 여론이 높게 나왔잖아요. 네. 지금처럼 의혹들이 속속 나오는데 부적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영입을 한 인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자진 사퇴하거나 도중에 하차하게 될 경우는 누가 그러면 통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 마음대로 사퇴하고 싶어도 자진 사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당에서 그냥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타 당에 가서 이게 만약에 도중 하차하게 되면 너무 이제 정치 생명이 영원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곤혹스럽지만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 청문회를 보고 그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여론을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상당히 문제는 많지만 본인이 쌓은 능력이라는 경험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또 특히 경제통인데다가 또 삼선이기 때문에 교육 예산처 장관으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자격을 갖췄다고 봅니다. 실력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다만 이제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래서 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이혜원의 역량 이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놓고 고민 끝에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짧게. 능력이냐 도덕성이냐라. 그 지명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할까요? 지명 철회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까 드린 말씀인데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좀 전에 갤럽 여론조사 나왔지만 국민이 국무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오기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정략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걸 처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통합도 아니고 쇄신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도 아닌 인사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서 지명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치 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기 의원 얘기도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에서는 물러났지만 의원 탈당은 안 하겠다. 네. 본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아 보이고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끝까지 벼랑 끝에 서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얼마 전까지 불과 이제 같은 원내 사령탑이었던 사람을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툭 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벼랑 밑으로 말하자면 제명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서서히 차량 밑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상태인데 본인이 끝까지 이제 타진탈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김병기 문제랑 이혜원 문제까지 용통 여러 가지를 지금 도덕성 문제 휘말고 있으니 이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당에서 교통정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지금 원내대표 후임장으로 4명 중에 지금 3명이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솔직히 업참마속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루속히 본인의 거치 문제를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저는 뭐 최선의 해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가 갈수록 당도 민주당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들고 제일 힘든 건 본인이 김병기 의원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네. 빨리 1시간이라도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탈당을 할 것이냐? 저는 안 한다고 봐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나 탈당 안 하겠다. 차라리 제명을 시키면 내가 하겠다는데 당이 제명을 할까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왜냐? 김병기 의원의 말을 해독기를 돌리면 나 혼자는 못 죽겠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떼내기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 말의 함의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녹취가 그러면 강선우 의원만 녹취가 있을까요?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보면. 그리고 사실 그거는 녹취는 전화 녹취도 아니고 사실상 녹음기를 동원한 녹취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를 버틴 것 아니냐.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놓고 보면 사실상 김병기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탈당은 못하겠다, 제명시키라고 하는데 당은 뜨뜻미지근하게 자꾸 본인이 좀 결단해라고 공을 내미는 것은 당도 뭔가 지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근데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고민의 속내는 그걸 거예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게 번져나가는 건 좀 막아야 되겠는데 본인이 저렇게 뻗대고 있으니까 참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아주 내용의 시간이고 아주 고민의 시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가 민주당의 향후 어떤 지선 전략과도 다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만일 저는 김병기 의원이 더 버티면은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불이 번지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게 아마 이번 주가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발했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자꾸 왜 법률적으로 비화하냐? 이것 또한 정치의 사법화예요. 자, 이게 물론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했다고는 쳐요. 근데 네. 이 문제는 그냥 본인도 얘기했듯이 내 가족이 좀 연루된 것 같아라고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뭐 형량을 준 건 아니잖아요. 구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풀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고 자꾸 법률적으로 가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만 고립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정치적으로 풀고 사과하면은 장동 대표도 수용할 것 같아요. 윤리위원회도 지금
당무감사에 권고가 없었으니까 혐의 없으면 처분은 본인 사과를 끝났다고 하도 될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그 정말 고르대 우스의 매듭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 저도 참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한 전 대표가 고발한 거 정체 사법화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두 사람의 이제 어떤 갈등인데 작년에 이래서 올해도 정말 풀리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호순 당무감사에 얼마 전에 당무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일단 한동훈이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가족 일부가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쿨하게 사과를 하지 않는지 정말 사과하지 않는구나 한동훈.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정말 한동훈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구나. 두 사람 다 절대 사과하지 않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방이 장기화되면 두 사람 다 똑같네라는 생각으로 양비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민입니다. 내홍이 점점 더 깊어지고 새해 갈수록 1월, 2월 갈수록 두 사람 내용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민주당이 어려운 사람을 역으로 좀 도와주는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저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지율이 국민힘이 높아지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저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조차도 절대 풀지 못하고 끝까지 저렇게 지리하게 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내매 장동훈 한동훈 갈등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했다는 부분까지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